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황금 나침반 김진균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1월 31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16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증시 하락했죠? 이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뉴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뉴스들이 있었고 왜 증시가 빠졌는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자 어제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을 했습니다. 네, 한때는 뭐 케빈 해스시 될 것이다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는 케빈 워시가 어제 케빈 워시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뉴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트럼프는 워시 전 이사를 지명하면서 그가 금리 인하를 원한다고 언급을 했으며 워시에게 인하 여부를 명시적으로 묻진 않았으나 그의 지적 능력과 또 강인함을 근거로 인하 결정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나오죠. 여전히 트럼프는 금리 인하, 곧 죽어도 그냥 금리 인하를 계속 고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케빈 워시는 과거에 연준 이사 재직 당시에 리먼 사태 직전까지 인플레이션을 경고했었던 이력이 있고, 그리고 양적 완화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매파적 인물로 인식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제가 어제 그 텔레그램, 공개 텔레그램에다 올려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러나 머신은 위기 상황에서 전폭적인 금리 인하를 지지를 하기도 했고, 18년도에도 연준의 과도한 금리 인상에 반대 성명을 낸 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긴축주의자가 아닌, 즉 상황에 따른 유연한 통화 정책을 구사하는 인물로 재평가받기도 합니다. 무조건 매파적으로만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그쵸? 워시는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췄으므로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해서 단기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를 했고, 과거에 앨런 그리스펀의 통화정책 접근법에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또 잠시 후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스탠리 드러켄밀러, 네, 억만장자입니다. 워시를 단순히 강경 매파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유연한 인물이다. 자, 이 드러켄밀러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그 미국의 재무장관 베센트, 스카 베센트, 그리고 차기 연준의장으로 지금 지명된 케빈 워시. 네, 이 두 사람의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 스승님입니다. 스승님. 드러케 밀러는 되게 지금 뿌듯하겠죠. 자기가 가르친 애들 둘이 지금 한 놈은 재무장관 하고 있고 한 놈은 이제 연준 이사까지 됐습니다. 앞으로 이 베센트와 케빈 헤스의 케빈 헤스이 아니죠. 케빈 워시의 또 콜라보, 환상적인 콜라보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여러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그냥 읽어보시고. 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제 높게 나왔어요. 컨센서스가 0.2%였는데 어제 0.5로 나와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근원 PPI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3.3%나 올라갔고,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 남아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가지표 악화와 매파적 성향의 의장 지명 소식이 겹치면서 시장의 단기적 혼란과 증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특히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하락했다. 자,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지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스닥? 성장주 및 기술주 중심이니까 나스닥일까요? 아니죠. 물론 그러니까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뭐 다 영향을 받는데, 나스닥과 러셀 중에서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받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당연히 러셀이에요.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우량한 애들이 좀 많이 있고요. 나스닥 100 지수에는 특히나, 그죠? 나스닥에는 우량한 애들이 많이 있고, 러셀에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코스닥 스몰캡 지수, 잡주도 많고,
네. 그러니까 사이즈가 완전 작은 애들이 이 러셀 2000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자, 금리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돈도 많고 현금성 자산도 많고 수익도 너무나 잘 나고 있는 빅테크들은 금리를 뭐 몇 번 올린다고 해서 당장 기업의 경영에 어, 어떤 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런 일을 일어날 확률이 낮죠. 하지만 러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져요. 사이즈가 작은 중소형주들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금리가 막 한두 번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얘네들 정말 생존 문제가 직결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미 뭐 과도한 부채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 더더욱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러셀이 좀 많이 뛰어가는 거고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혹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러셀 지수에는 매우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와 AI 생산성 혁명이 실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때까지 금리 인하 경로는 험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당연하겠죠. 쉽진 않을 겁니다. 투자자들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안착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이 폭락을 했습니다. 은과 금이 그동안 그렇게 잘 나가던 금과 은이 하루 동안 완전 폭락을 했고요. 특히나 은 37% 정도까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원자재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구글이 텍스트와 이미지만으로 고퀄리티의 가상세계와 게임 환경을 구축하는 생성형 AI 프로젝트 지니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요즘에 구글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일을 잘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제미나이. 예. 저는 GPT보다도 제미나이를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써보시면 알아요. 예, GPT보다는 전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제미나이가 좀 더 저랑 잘 맞더라고요. 예. 그리고 조 무어라는 사람이 30년 분석 경력 중에서 지금처럼 강력한 상승 사이클을 본 적이 없다. 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급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부진과 연관된 분석이 재개되면서 시총이 감소했고 애플은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 냉기로 인해서 0.46% 상승에 그쳤다. 최근에 저기 뭐예요? 애플도 이제 여러분들 애플도 이때까지는 삼성이나 애플을 비교해보면 스마트폰 비교해보면 애플의 수익성이 진짜 좋았거든요. 여러분 애플 수익성이 정말 너무나 좋았었어요. 스마트폰 하나 팔 때에 우리나라 돈으로 남는 돈이 뭐 100만 원 이상?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용량을 사람들이 업그레이드해서 하잖아요.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만큼 또 수익성이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앞으로 DRAM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LPDDR이라든지 이런 레거시 DRAM들 가격도 폭증을 하죠. 이제 애플의 수익성도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앞으로 길게 봤을 때. 참고하시고. 자,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리고 싶던 부분인데, 아까 제가 기억하셔야 된다. AI 생산성. 그죠? 여기 나오죠. 네. 드러켄 밀러가 키워낸 인물들, 스캇 베센트와 케빈 어시. 그죠? 네. 드러켄 밀러 사단이 급부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아래 그래프 좀 보세요. 경제학,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 아마, 익숙한 그래프일 수 있어요. 네. 이게 ASAD 모델, 그러니까 총공급, 총수요 모델, 유명한 그래프예요.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가가 올라갈수록, 참고로 여기 X축은 퀀티티예요. 퀀티티가 뭡니까? 수량이죠. 근데 이게 그냥 뭐 일반 기업이 만들어내는 수량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수량, 즉 국가 전체의 생산량, 이거는 곧 뭡니까? GDP.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소득으로 보시면 돼요. 소득. 국가의 소득. 알겠죠? 이 X축은 국가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Y축은 물가입니다. 물가. 자, 물가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올라갈수록 수요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물가 올라가면 수요는 떨어지죠. 너무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들? 예. 물가가 비싸지면은 수요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높은 물가, 수요, 이 파란색이 수요거든요. 파란색이. 물가가 올라갈수록 수요는 이 왼쪽으로 달라붙죠. 그죠? 왼쪽으로 달라붙는 거예요. 반대로 물가가 떨어질수록 어때요? 수요는 점점 늘어나죠. 이쪽으로. 무슨 말인지 되세요? 당연하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물가는 오를수록 수요는 왼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 물가가 떨어질수록 수요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수요를 우리가 봤으니까 다음은 공급을 봐야 되겠죠? 네. 아, 참고로 여기 파란색은 AD. 음, AD. 네. Aggregate Demand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총 수요입니다. 쉽게 말하면. Aggregate Demand. 요 빨간색은 총 공급이에요. Aggregate Supply죠. 네. 그래서 공급 같은 경우에 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해보죠. 물가가 떨어지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줄어들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생산을 수익성이 줄어드는데 물건을 많이 팔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물가가 떨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공급, 그러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찍어내는 양, 생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생산량. 마찬가지로 물가가 낮아질수록 총 공급도 떨어지죠.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남아요. 비싸게 팔 수가 있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물건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왜냐면 물가가 오르면은 공급이 많아지는 이유는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성이 좋아져서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근데 물가는 빨리 오르지만 임금,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죠, 비용. 직원들 월급은 쉽게 안 올라가죠. 직장인분들은 체감하실 텐데 물가는 쫙쫙쫙쫙 올라가지만은 내 월급은 많이 안 올라. 대부분 그게 뭐 모든 나라 다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갈 때 어디였어? 마우스.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은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물건을 많이 찍어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를수록 이 총공급 AS 곡선은 쫙 올라가는 거죠. 처음엔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는 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그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 쭉 내려가고 빨간색 쭉 올라가고 이거 참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그림판에서. 네. 근데 이 두 개가 만난 지점이 있죠. 이게 이제 균형점인데 균형점. 이 균형점이 쉽게 말하면 현재 그 국가의 성적표, 국가의 현 주소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가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케빈 워시랑 저기 베센트가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쳐요. 근데 여기서 AI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진짜로 각 산업 현장에서 로봇들이 투입되면 생산성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죠? 로봇들은 잠을 안 자잖아요. 충전만 하면 되잖아요. 사람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2교대, 3교대 하면서 사람들이 막 피곤하게 일을 하고 그에 따라 월급도 더 줘야 되잖아. 야간 수당을 더 줘야 되잖아. 근데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잠을 안 잔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하루 종일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생산성이 훨씬 더. 그러니까 비용은 확 줄이면서 생산성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공급하는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로봇이 많이 보급화되면 로봇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떨어지겠죠. 그죠, 여러분? 떨어지겠죠. 지금 뭐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길게 봤을 때. 그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가면 AR로 인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물가는 결국 떨어질 것이다. 자, 생각해 봅시다. 보세요. 여기서 잘 봐요. 이게 이 A가 지금의 균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A가 균형점이에요. 네. 맞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했잖아. 생산성. 생산량이 올라간다고 보니까 제가 여기 말씀드린 퀀티티. 그죠? 요거. 이게 올라간다고요. 네. 맞죠? 물가가 일단 물가는 떨어지고 이제 물가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내려가죠, 여기. 맞죠? 물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B로 지금 이동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A에서 B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가는 떨어지면서 GDP는 올라가는. 음.
그래서 다들 지금 뭐 이대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어떡해? 아니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위에 보면은 어려운 내용 아니죠? 네, 과거 케이스 경제학의 수요 진작에서 벗어나서 라고 나왔는데 케이스 경제학과 지금 얘네가 말하고 있는 게 이제 신공급 경제학이에요. 음, 그죠?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케이스가 있고 지금 신공급 경제학이 있다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의 목표가 뭐냐면은 소비를 늘려가지고 경제를 살리자 이런 개념이라면 신공급 경제학 같은 경우에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지금 AI처럼 네.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물가를 떨어뜨리자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네. 그다음에 뭐 정부 역할 측면에서 본다면 얘네들은 시장에 돈을 그러니까 인위적 양적 완화 QE 그죠? 돈을 풀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죠. 네, QE 양적 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이 신공급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돈을 풀어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규제 완화, 그리고 기술 이런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혁신, 그죠? 네, 기술 어떤 혁신을 지원을 한다, 그죠? 네, 혁신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약간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럼 이제 나중에 경제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요가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올라간다.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신공급에서는 네, 아까 저기 그 기술 혁신 이런 것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물가는 물가를 뭐야 왜 안 나와? 아 실수 이런 에이 다시 물가를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길게 봤을 때는요, 우리가 정말 길게 봤을 적에는 지금 케빈 워시와 스캇 베센트의 조합은 상당히 좋습니다. 얘네들은 전폭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누가 봐도 그냥 AI 좋아요 하는 애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를 막 낮춰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스캇 베센트와 케빈 워시는 드라켄 밀러 사단이면서 둘 다 똑같은 이런 어떤 어, 이 경제학 모델을 얘네들은 둘 다 추종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라 길게 봤을 때는 사실 진짜 좀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새로운 연준의장 이제 부임이 6월이죠 아마. 6월까지는 저기 파월이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케빈 워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만은 얘네들은 인위적인 양적 완화에는 부정적이다. 기술 혁신에 의한 자연스러운 디스인플레이션과 성장의 결합을 지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려운 내용 아니었습니다. 그죠? 중동의 전운과 셧다운 공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대규모 함대가 이동 중이다. 합의가 없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핵협상 복귀 준비는 되어 있지만은 일방적 강요는 수용할 수 없다. 걔네도 자존심을 지켜야죠. 어찌됐건 걔네 국민이 보고 있는데. 그잖아요. 네. 겉으로 봤을 때, 야, 씨, 우리 정보 쫄았네.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잖아. 그죠? 야, 진짜, 그럼 얼마나, 그 국민들로 하여금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 야, 우리가 이런 국가의 국민이라니 하면서, 어? 그렇지 않겠어요? 야, 우리 정부가 트럼프 때문에 쫄았어. 어떻게 막, 자존심도 상하고, 안 그렇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상원 국토안보부 예산 합의 난항으로 단기 부분 셧다운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기간이 짧아서 경제적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셧다운이야 이미 작년에 최장기간 셧다운을 경험을 했고, 그죠? 네, 이건 뭐 솔직히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역대 의장들이 취임 첫 해에 위기를 겪었었던 신임 의장의 저주를 언급하면서 시장 불안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벤 버냉키, 금융위기, 제롬 파월, 18년도 폭락 등의 사례가 제시됐고 역사적으로 또 2월은 뉴욕 증시의 수익률이 저조한 달이라는 그런 또 분석이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실적 파티. 네,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AMD, 알파벳. 이 두 기업은 상당히 잘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알파벳은 제미나이 때문에라도 어마무시한 실적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죠. AMD도 마찬가지. 지금 뭐 너무나 좋은 상황이잖아요. 업황 자체가. 네, 그래서 AMD 실적도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AMD 뭐 하는 기업인지 아시죠?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칩을 만들어요. 얘네들도 뭐예요? AI 칩 만듭니다. 엔비디아는 예를 들어서 뭐 블랙웰이라든지 루빈을 만든다면 AMD는 뭐 CDNA라고 해가지고 그런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웰의 B100, B200, 뭐 GB200 이런 시리즈가 있잖아요. 근데 그 AMD는 MI300, 뭐 MI300, MI350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얘네들도 칩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AMD. 그래서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퀄컴도 마찬가지. 네, 퀄컴도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죠. 팩트셋에 따르면은 기업 중에 75%가 컨센서스 상회하는 이익을 냈으나 과거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음. 이때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 전체가 한 게 아니고, 네. 다음 주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어떤 뭐 저기 뭡니까? 제가 아까 어디다 캡처해놨지? 잠시만요. 제가 아까 다음 주 경제 지표 여기 있네. 다음 주 경제 지표가 잠깐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다음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 나오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어, 요건 아마 이제 앞에 ISM이 붙지 않은 거는 S&P 글로벌 그룹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글로벌 그룹 맞죠? 헷갈린다. S&P 글로벌 맞지?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S&P 글로벌 맞을 거예요. 확인 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어, 맞아요. S&P 글로벌. S&P 글로벌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ISM, ISM 그 그룹에서 따로 발표를 하는 건데,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중요도로만 따지면 아무래도 ISM이에요. 이걸 이제 시장에서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보면은 구매관리자 지수는 다 들어보셨겠지만 PMI 지수라고 하죠. PMI 지수. 중요합니다. 이 ISM 제조업, 사실 미국 GDP 70% 이상이 서비스업에서 나온다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는데, 그 제조업은 사실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제조업은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서비스, 그죠? 네.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그다음에 ISM 비제조업, 이게 서비스예요. 서비스업이 사실 지금 미국은 제조업은 꺾인 지 한참 됐잖아요. 예, 얘는 누가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서비스업이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빅테크 기업들만 하더라도 그렇고. 맞죠? 그래서 얘네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졸지. 졸지. 구인 이직 보고서. 지금 금리 동결 쪽으로 방향이 이제 굳었잖아요. 어제 그저께 파월의 발언도 보면은 당분간은 금리 동결이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뭐 동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글쎄 뭐 경제 지표 이런 고용과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중요하죠. ADP 비농업.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고용 지표가 악화가 되면 한 번 더 되게 악화된 상태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배드이즈 굿이 될 수 있어요. 고용 지표가 악화되면 야 파월 네가 틀렸어 빨리 금리나 더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은. 그럼 금리나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시장은 또 환호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고용 지표가 높게 나와. 여전히 고용 시장이 뜨겁게 나와. 그러면은 역시 파월 말대로 아직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 게 맞네.
관망하는 게 맞네. 이렇게 분위기가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비농업 공인지수, 논판, 실업률도 마찬가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악화되면은 금리나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고용이 너무 뜨겁게 나오면은 동결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셨죠?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실적 발표 아까 말씀드렸죠. 네. 글쎄요, 뭐,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는 이렇게 이해하시고 되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은, 이번에 케빈 워시가 된 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호재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뭐, 뉴스에서 다르게 얘기 나오더라도,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카페센트와 케빈 워시의 환상적인 콜라보, 거기다 트럼프까지, 물론, 너무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투머치하게 반영이 돼서 시장 급락하기 전에 어떤 상투를 만드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네, 진짜 물가가 많이 올라 버려서 얘네가 틀리고, 물론 그러니까 왜냐면 AI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려면 그게 뭐 한 달, 두 달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틀라스만 하더라도 2년 후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잖아요. 그죠? 한참 남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케빈 허쉬와 저기 스카페센트의 콜라보를 본격적인 콜라보를 기대하려면은 마찬가지로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험난할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예, 왜냐면은 그때까지는 계속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자, 대충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이제 시장 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목요일 아침 영상에서 미증 시가 지금 조금 불안불안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목요일 아침에 모닝 브리핑 영상에서. 왜냐면은 이 나스닥 100 지수의 주봉 차트가 여기 보시면은 핑크색 시그널, 이게 이제 페니 리버설이라는 제가 만든 시그널인데 이게 뜨게 되면은 인위적인 상승 파동이니까 조심하세요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선 따라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목요일 아침부터 위험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급락이 나왔죠. 결과적으로는. 자, 보면요. 지금 나스닥 100 지수의 주봉 차트를 쭉 보게 되면은 잘 보세요. 지금 처음 어떤 이런 패턴이 나왔는데 이때까지는요. 핑크색이 나오더라도 핑크색과 함께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지난번에 급락하기 전에 핑크색과 함께 음봉. 이번에도 핑크색과 음봉이 나왔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 페니 리버설 시그널이 뜨게 되면 조심하는 게 맞아. 근데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상승 파동 때도 부자연스러운 상승 파동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억지스럽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핑크색이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뚫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짧게 올라가다가 바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페니 리버설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그널이라서 매수를 하려거든 화살표가 확실하게 사라지고 강한 돌파가 나왔을 때 그럴 때 따라 붙는 거예요. 당연히 손절매는 그 캔들의 저점을 잡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페니 리버설을 없애는 돌파가 아니라 이렇게 음봉과 함께 볼리저 밴드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두꺼운 음봉과 함께 이런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숏 시그널이에요. 안 좋아요. 네. 물론 이게 나온다고 해서 100% 빠지느냐? 기술적 분석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확률이 높은 건 맞다. 좋지 않습니다, 지금. 맞죠? 딱 보더라도 좋지 않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거 나스닥 100 지수였고요. 지금 나스닥 종합 지수도 똑같아요. 나스닥 종합 지수 마찬가지로 페니 리버설. 그렇죠. S&P는 사실 지금 S&P는 안 떴어요, 그게. 음. S&P는 안 떴는데 과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시그널이 사라지면서 볼밴 돌파, 시그널이 사라지면서 볼밴 돌파 이럴 때는 따라붙어도 된다. 그죠? 하지만 지금 나스닥은 시그널이 뜨면서 볼밴 돌파 찍고서 빠진 거라서 이거는 꽤 부정적이다. 그나마 뭐 장대음봉까지는 아니었지만 지난번처럼 장대음봉까지는 아닌데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이건 조금 찝찝한 거는 맞습니다. 네, 안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일봉을 보실 텐데요. 일봉.
제가 금요일 아침에 미증시는 다행히도 잘 끝났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잘 끝났었어요. 네. 왜냐면 지지를 받아야 할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거든요. 이 레드닷 캔들의 고점이 중요한 맥점이 되는데 지지를 받고서 올라가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 했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는 여기를 깨버렸어요. 그죠? 기술적으로는 이게 깨졌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차트를 돌려서 볼게요. 쇼 차트로 보겠습니다. 우선은 나스닥 종합지수. 얘는 지금 핑크와 블루 이 라인을 완벽하게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죠? 네. 쇼차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레드닷 캔들의 맥점. 지난주 목요일에 여기를 찍고서 빠졌다가 금요일에는 여기를 아직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죠? 다음은 나스닥 100 지수를 볼게요. 여기 그죠? 주요 맥점만 제가 딱 선을 그어놨어요. 자, 보시면은 금요일날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차트 뒤집어 놓은 거고요. 이 맥점 돌파해줬고 그리고 최고점 아직 근처에는 진입 못했죠. 그죠? 네, 아직은. 하지만 경계를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네, 경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지금 조금 찝찝해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진 않았어. 안 했는데 이 상태에서 급락이 나와도 솔직히 이 차트는 이상하지 않아요. 알겠죠? 급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좀 경계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S&P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왜냐면 얘는 S&P는 핑크와 블루도 제대로 돌파를 못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상승세가 빳빳한 거거든요. 그래서 S&P만 보면은 미증시는 걱정할 게 없어. 근데 나스닥 100 지수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시 보여드리면은 나스닥 100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핑크까지는 올라왔으니까. 그죠? 핑크를 거의 지금 살짝 넘어갈랑 말랑 하는 모습으로 마감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핑크를 넘어갔죠. 그죠? 나스닥 종합 핑크 넘겼습니다. 예. 나스닥 100도 핑크를 넘기려고 말랑 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아무튼 확실히 조금 탄력이 둔화가 됐고 조심해야 되는 건 맞다. 라고 보고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나스닥이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3연속 음봉이거든요.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3연속 음봉이기 때문에 빠르면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에는, 화요일 전후로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음봉이 계속 나오진 않거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음봉이 몇 개? 자, 음봉이 하나, 둘, 셋, 네 개 양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양봉. 그죠? 하나, 둘, 그다음에 하나, 둘 양봉, 하나, 둘 양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봉. 그러니까 매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음봉이 3개 이상 나오게 되면 요거는 다음날 음봉이 나오게 되면 다음날 양봉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월요일 아니면 늦어도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는 양봉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는 아직 핑크도 제대로 이탈한 건 아니고 그죠? 네. 블루도 마찬가지로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추세가 깨졌다.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아직은 알 수 없고 캔들을 하나 정도는 더 봐야 되거든. 하나. 캔들 하나 정도는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통통한 양봉이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관건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레드닷 캔들. 자, 요거를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오면은 나스닥은 다시 살짝 살아날 수 있다. 아무튼 그 전까지 월요일에는 일단은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다음에는 우리 좀 더 디테일하게 분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봉. 분봉의 경우에는 뒤집어서 볼 텐데, 자,
60분봉이 레드닷을 만들었다가 음봉이 나왔다가 다시 양봉이 나왔는데 이제 보시면은 여러 라인들에 걸려요. 라인들에 걸릴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레드닷이 아무리 레드닷이 뜨더라도 양봉 이렇게 딱 걸리는 자리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쇼 차트잖아요. 이 자리가 떴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다음에 뭐야? 그다음에 2시간 봉을 보겠습니다. 2시간 봉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디? 여기. 과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과거에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이게 레드닷이 떴었던 캔들이기 때문에 저가와 고가가 주요 맥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고가의 맥점 부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돌파를 못했는데 다만 노란색의 이평선들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물 소화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분봉은. 그다음에 코스닥의 분봉 한번 볼게요. 코스닥 분봉도 좀 안 좋게 끝이 나긴 했는데요. 왜냐면 보세요. 4시간 봉이 이틀 연속으로 지금 음봉이 나왔어요. 고점에서 그것도. 그죠? 이거 안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 그래서 코스닥이 마침 이렇게 됐기 때문에 월요일은 아무래도 국장이 추가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월요일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이 월요일에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뭐 결론을 내보면은 저희가 사실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좋은 정보도 되게 많이 샀어요. 근데 제가 혹시 모를 지수 하락, 제가 이미 설명드렸지만 혹시 모를 지수 하락에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사자? 반도체 쪽보다는 제가 텔레그램으로도 강조를 드렸다시피 어떤 거? 내수주. 그죠? 저희가 금요일 날 수익 냈었던 뭐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또 뭐 있습니까? 저기, 어?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국내 그 여행 패키지 이런 것들. 아무튼 시장에서 좀 주목을 못 받았던 반대로 박스권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어, 그런 종목들로 저희가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일단 월요일은 개파락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야간 선물이 1.5%씩이나 급락을 했거든요. 월요일은 개파락을 할 거고 그리고 개파락 한다고 해서 뭐 바로 쫄아서 더 던진다? 그건 잘못된 거고 개파락 하고 나서 급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흐름 보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시황 브리핑 여기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종목 관련해서는 어제 설명을 드렸고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